뉴스베이스 속토뷰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등록을 마치게 되면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단일화 내분으로 상당히 심한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보와 당 지도부 간에 초유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문제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현안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경기 수원 정선거구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김 의원은 저희 뉴스베이스 6개월간 필진으로 한거의 역사 칼럼을 쓰셨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까 현안 문제들 김 의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잠깐 인사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은 국회 입성 전에는 한신대 교수로 원래 정조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마저 이제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인사드리려고 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진동 대표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제가 그 국회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이진동 대표님 사적으로 제가 형님이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사이인데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제가 매주 한 번씩 와갖고 방송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1년이 되도록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시국이 있었죠. 정말 어수선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여기 와서 방송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조기 대선을 하게 됐고 대선이 지금 끝나고 나서 좀 안정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뉴스버스 와서 매주까지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 정도 와서 이렇게 같이 좋은 방송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한번 방송을 나오셨거든요. 그때 약속한 게 뭔지 기억 안 나시죠? 그거 바쁠 때라서 의정일기를 쓰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의정일기 그 기억납니다. 의정일기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의정일기 쓰시나요? 의정일기 못 썼고 이거는 좀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계엄 시위 3 그 계엄부터 시작해서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그때 이 시민들의 한거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이번에 정부의 이름을 시민의 정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혁명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혁명의 어떤 전 과정을 제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좀 일종의 백서 아닌 백서 형식으로 책을 낼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시민의 정부 참 좋네요. 이게 제가 처음 제안한 건데요. 어젯밤에 대표님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려고 하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밤에 좀 보낼 생각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시민의 정부,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민의 정부가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 좀 여쭤보면 국회 입성하기 전부터 보수 언론들의 타깃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타겟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저 지난주에도 이틀을 조선일보가 아주 저 강도 높게 어떤 걸 또 트집을 했던가요? 사실은 제가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비상식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비판의 글을 좀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저에 대해서 또 이제 공격을 좀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없죠. 담력이 제가 좀 많이 커졌고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보수 언론이 저를 이렇게 공격할까? 그런데 그 이유는 좀 간단했습니다. 현재 보수 언론의 뿌리가 바로 친일파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일의 후예들이 이 보수 언론을 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친일의 역사를 다시 드러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기치를 내걸고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이제 기득권의 몸통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마지막 그 거대한 세력의 핵심이 아직 드러나지 보수 언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직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어떤 뿌리들을 우리가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김준혁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도 공격을 좀 심하게 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좀 얘기를 더 나누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뿌리에 가서 보면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맥이 다 네,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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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예. 왜 이들은 이재명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에 예, 대한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문제 이제 보수 언론들한테 초기에 입성을 막 차단하려고 해서 제지하려고 해서 했지만 뚫고 지금 입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입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혹시 지금 법적으로 혹시 뭐 시달리는 거 있으세요? 아니 네. 지금은 이제 다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예. 아유, 다행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의원님하고 양문석 의원을 상당히 아니 지금 타겟으로 뭐 예. 하나 딱 남아 있는 건 있는데 네, 뭐 네. 그건 뭐 감당이 가능한 것이고 네. 뭐 그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한 12가지인가 정도의 그 고소고발을 좀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득권에 의해서 고소고발 당 것이고 주로 이제 그 이대 전 총장이었던 김한란 전 네. 총장에 대한 이제 뭐 내용으로 네. 고소고발 당한 것이 그러니까 같은 주제인데 이 세력들이 좀 달랐죠. 여러 세력들이 고소고발을 좀 했고 그와 관련해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리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검찰이 다시 재조사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사를 다 받고 참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특히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몇 시간 동안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씩 이렇게 조사를 받고 끝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다 갖고 가서 다 본 것이고 하다못해 뭐 국사 교과서에 예, 김한란이 친일파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아니, 국사 교과서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확인되는 이제 순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조사하게 하고 또 다시 조사하게 하고 지금은 다 끝난 이제 그렇죠.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이제 뭐 재조사를 하라고 또 김한란 건에 대해서 그래서 뭘 그렇게 자꾸 하는지 그건 뭐 일종의 역사적으로 다 예,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데 아마 근데 지금 정권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그것을 지금 저를 다시 하게 한 검사가 아마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종의 좀 뭐 괴롭히기 같은 그런 건가? 발목 잡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펜딩 시켜 놔서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처리 안 하고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차라리 이 관련해서 저를 뭐 고발한 분들하고 공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를 고발한 분들이 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이 함께 연대해서 저를 고발했는데 언제든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 이대 이렇게 좀 고위 전 총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분들 같이 필요하다면 이 뉴스버스에서 공개 토론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공개 토론회를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이대 측에서 안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힘은 지금 후보 뽑아놓고 누가 후보가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 지도부는 다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옹립하라 그래서 실제 후보와 이 당 지도부 간의 그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대 코미디죠. 코미디죠. 전 세계 정당사에 이런 일이 존재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좀 보니까 결기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 기자회견 이후에 김문수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중도들이 보는 갤러리를 아까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과거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김문수 의원이 그 10억 보상금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시 운동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였지 돈 받기 위해서 아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세금을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받을 수 없다. 네. 그때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은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실제로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실들이 이제 막 알려지면서 야 김문수 다시 보자.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한덕수라고 하는 참 기괴한 인물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늘 모습을 변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이제 김영삼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또 이명박, 은혜 다시 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늘 양지만을 다녔던 이 사람, 흡사 이 사람이 무슨 통상의 전문가, 그 경제 관료로서 뭐 최고의 엘리트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막 여론이 몰고 가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막 한덕수인가 보다 막 했는데 당 지도부도 날릴 수 있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법률적으로 내가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법을 통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느냐? 니들 까불지 마라. 이 당원 당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무 우선권이 이게 실제 권한인데 이 권한에 대해서 니들 도전하고 지금 이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이렇게 흔들게 하는 것은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까불면 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너네들 다 작살나는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코미디 그리고 막장극이죠. 막장극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기 PD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적법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도 돼?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제 이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친구가 그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방송에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 어린이회장을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선거를 잘해서 회장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야 어제 전학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전학원회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 근데 이 친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교우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전교 어린이회장이 당선됐는데 어제 전학원회하고 갑자기 경쟁을 하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 전학원 어린애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제 친구가 글을 올렸길래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거하고 하는 게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그 교장 선생님이 뭐 권성동, 권영세 정도 되는 아니지, 거고. 윤석열이지, 아예. 그 담임 선생이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 정도 되고. 그렇죠. 교장 선생님은 윤석열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뒤에 윤석열이 있고 한덕수는 인형극 하는 것 같은 대로 앞으로 뒤에서 우리가 인형극 보면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참 바보 같은 사람이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은 자기 대선 후보 안 나오겠다. 아니 난 무슨 뭐 계백 장군인 줄 알았어요. 5천 결사대 끌고 저 황산벌 나가기 전에 막 결의에 차서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등록을 해서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야, 나 돈 들어갈 것 같으니까 10대까지 안 해주면 난 안 해. 어린 애들이 과자 안 주면 땡깡 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누가 끌어들였냐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질 부족이라는 것, 저런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한덕수는 어제 이제 만났을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당에 일임하겠다는데 자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이 어디 있으냐. 무소속 예비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000원도 한번 내보지 않은 그쪽, 맞습니다. 1,000원짜리 당원도 아니다. 한 번도 당비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당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당의 비전은 뭐고 당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최소한 이런 정도로도 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난 참 국민의힘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실 국민의힘 탈당해서 자유통일당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 정광훈 목사하고 좀 가까웠던 그럼요. 분이잖아요. 그러니 같이 했다라고 하는 한동훈 씨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막 국민의힘 입당해가지고 마치 이 당이 자기 당인 양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생활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 거기서 굴러온 돌들이 다 박힌 돌 내차고 근데 그 굴러온 돌이 능력도 있고 또 자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네. 또 인성도 좋고 그러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막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늘에서 모든 권력을 주는 듯한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데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그런 때 쓰는 표현이 망조가 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망조 들은 거죠, 망조. 망조가 든 예, 거죠. 예. 네. 그 왜 망조가 왜 들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어제 전 대구시장이 딱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용병을 잘못 끌어들여서 나라도 망치고 지금 당도 망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호 통제라 그랬는데 홍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3년 전에 예. 대선 치를 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본인도 사실은 브로맨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고 윤석열을 끌어들인 게 또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망쪽 같은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자, 사법 난동 그 시도 어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판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진압되고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멈췄지만 그 활동을 하셨죠. 그 로고 기록 공개하라. 예, 기록 그럼요. 공개하라. 예. 100만인 서명 운동도 받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국민들 또 분노는 어땠습니까? 거기 받으실 아니 때. 상상 초월이었죠. 네. 그게 이제 검사.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에 네. 오동현 변호사하고 이희성 변호사 저하고 같이 활동하는 후배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걸 좀 하자라고 좀 제안을 좀 했고 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자. 오동현 변호사하고 이희성 변호사가 참 역할을 많이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안진걸 네, 민생경제부 네. 소장도 이제 함께하게 됐고 그저께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네. 수요일 날에도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자회견 할 때가 오후 2시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 오후 2시였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2시에 105만 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00만 명 돌파하고 나서 조금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0만 명 돌파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래 100만인 서명 운동이니까. 예, 100만인 서명 운동에서 약간의 이제 안도감, 이제는 뭐 좀 멈춰도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자라고 해서 그날 오전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자회견할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세계 인류 역사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이틀 만에 서명한 적이 있는데 이틀 만이었습니다. 딱 이틀 이틀만. 만에. 예. 물론 저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지기현 판사의 얘기대로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틀이 아닌 거죠. 그렇게 치자면은 이틀이면 48시간 48시간. 아닙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 35시간 정도. 예. 그거 대단한 그러니까 거예요. 시간, 네. 그날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35시간 만에 100만이 돌파했다고. 네. 35시간 만에 100만 대단한 거. 예. 진짜. 그러니까 세계 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만큼 시민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의 시민혁명가, 네. 1000만 명의 시민혁명가들이 저 사법 난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재판부에 강력한 경고를 네. 내린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손가락 혁명인 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대법원 주변에서 또 시위 집회들이 또 계속 됐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 예. 경고하는 네. 시위들이 계속 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만 명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록 공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걸 이제 법원에 네. 제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계속해서 의원들이 네. 법사위 안에서 물론 이제 저희 여러 의원들이 이제 관여돼서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하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해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에서 자료를 스캔해가지고 전자자료
자료로 해서 하게 네.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법원 행정처장이 말을 자꾸 바꾸고 이리저리 빼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고요. 반드시 그 로그인을 해서 기록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이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언제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봤느냐, 보았느냐. 이걸, 그리고 어느 기록을 보고 어느 거는 안 봤느냐, 예. 이걸 확인하는 그거는 거잖아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명확한 거. 네.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못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안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가 하게 되면은 다 들통나지 않을까요? 예. 뭐 저는 뭐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저희들이 네. 앞으로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도 하고 관련된 이제 자료도 정리하고 하겠지만 이 관련된 내용이 특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법원에 관련된 내용이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 그대로 희대의 네, 네. 희대의 난. 그렇게 얘기를. 판결을 낸 네.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사법 난동을 일으킨 거고 네. 이거는 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지만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집행 뭐 의결을 했던 거 물론 나중에 이제 살아나셨지만 그 뒤에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 때 8분에 대한 이제 사형 판결과 8시간 뒤에 네. 있었던 사형 집행 이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런 사법 그 쿠데타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변호사 모임에서도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란 게 있는데 오늘 또 직권남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게 있어요. 오늘 고발을 했었는데. 예. 그 소식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공수처에 지금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고발하지 않았나요? 예, 조국혁신당은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실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죠. 어제 이제 그 법원 내부 네.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네. 이재권 부장판사. 예. 거기 이제 서울고법 서울고법이 네, 예, 맞습니다. 연기를 이제 재판 예. 연기를 했고 내부 부장판사들이 조희대 예. 사과 사퇴를 요구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판사님들이 네. 용기를 내고 있다. 네. 지금 본인도 얼마나 꾹 참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법부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또 선배 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꼭 참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판사들의 어떤 진실을 공개하는 그 용기들이 저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든 서울고법이든 이것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전국 법관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법관회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게 될 거다. 예. 뭐 외부에 의해서라기보다 내부가 지금 이렇게 그럼요. 내부에서 지금 정치 개입 재판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이제 물러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법부 전체라기보다 네. 조희대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대법관. 대법관들 네.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대법관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법부도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고 또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저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필요한데 한 달 전쯤이었나요? 의원총회를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나와서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검찰만 개혁 대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 됩니다. 사법부는 검찰 이상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한 판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 후손들까지 엄청난 제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정의롭다라고 생각됐던 판사도 불과 판결 1시간 전에 판결 내용을 바꾸고 그리고 판결문을 나중에 써서 자신의 판결에 맞는 그런 판결문을 쓰는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우리는 고등법원의 재판 이후에 엄청난 걸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 경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섬뜩했었어요. 섬뜩했고 판사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인 듯 하지만 엄청난 자본을 제시하고 만약에 이대로 판결을 내준다면 당신 가족들, 당신 자식들, 손자들 다 유학 보내주고 직장 마련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추미애 의원의 이야기 핵심은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언가 우리가 좀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지만 대법원 판사들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 뭔가 엄청난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그리고 굉장히 저는 번개불 재판이라고 네, 정광석화처럼 하는 그 전원합의체를 2번씩이나 잡고 바로 재판 열어서 파기환송 유죄취지를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을 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또 바로 당일날 신속 재판한다 그래서 기일 지정하고 또 인편 송달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세력이 형성돼 있든 간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그 세력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두려워한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검찰 개혁만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사법 개혁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법부 사람들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 갔던 장면 이거에 대한 기억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그걸 갖다 진두지휘한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유순한 문재인 때도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는데 이재명? 이재명은 저거 문재인보다 훨씬 더 센 인간인데 네. 무자비한 인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지하겠다. 엄청난 이 사법 개혁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건데 우리들이 절대 감옥 가는 거는 해서는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을 절대 대통령에 당선시켜서는 안 돼.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부메랑이 됐다고 봐요. 맞습니다. 부메랑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법관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다 무죄가 났는데 무죄가 난 이유가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이 무죄가 난 거예요. 그렇죠.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직권남용 권한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 권한 가지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죄가 안 날 거예요. 아니 조희대는 직권남용이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뭐가 어떻게 잘못있고 어떻게 잘못있고 어떻게 잘못있어 빨리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법적으로 없어요. 네. 그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문이거든요. 조희대는 너무나 명백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절대로 대통령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판결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다니면서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당쟁 시절에는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저 당파라고 한다면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과거 정여립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서인이 당시에 남인들을 제거할 때 무려 조선시대 때 이야기인데 2,000명이 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사약을 받고 죽고, 유배를 간 사람들은 더 많고,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지금 이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본사회를 천명하면서 분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배보단 현재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성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마저도 이렇게 변하고 네. 경제 정책을 바꾸는 입장에서 정치보복할 겨를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맞닥뜨릴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쏟아부어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얘기는 어떤 그 경제 위기라든가 국제적인 위기인데, 글로벌 위기인데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후보가 하시는 거죠. 저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 다만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득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네.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배심원 제도를 더 강화하고, 대법관이 갖고 있는 14명의 권한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이거든요. 네. 이걸 최소 30명에서 50명 정도 늘리면서 분야를 나누는 겁니다. 네. 노동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원들이 담당하고, 정치 분야 이런 식으로 최소 3분야 정도를 나눈다고 한다면은 여러 역할이 될 텐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300명이에요. 320명입니다. 독일은. 네. 그 중에 이제 역할을 나누게 돼서 실제로 한 분야마다 100명씩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추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대법원 판사도 50명 정도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개혁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기재부가 엄청난 예산 재정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에 재정기획관, 예산을 컨트롤하는 재정기획관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네. 이런 거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 속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예산 기획권을 대통령 좀 더 참신하고 제대로 된 운영할 수 있게 이걸 갖다가 분산 배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이죠. 그런데 이 개혁은 누구를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를 감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개선과 경제적 성장은 동시에 같이 합종 연행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아까 재경부 얘기 나왔지만 과거에는 기획예산처랑 재정부하고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갔는데,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하나 더 말씀.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 썼죠. 그 책 쓰셨는데, 사법부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이재명 난리죠. 못 넘어가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어떤 식으로 일면이랑 뭐 이렇게 썼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다 그랬는데 깜빡하고 놔두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재판 전원 합체 회부를 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번개불 재판을 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그래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지금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네. 아니, 우리는 정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요청을 하면 3주에서 한 달 정도 요청은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지금 이재명 우리 후보의 재판 말고 언론 한번 보십시오. 고법이 다른 것들도 다 연기 신청 다 받아줬어요. 이걸 갖다가 왜 민주당이 압박해서 사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경강부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다가 고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주 상식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법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 판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70년대 유신 정권 시절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고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실명을 딱 내걸고 글을 쓰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재판을 갖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사례는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 예. 맞습니다.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문제들을 판사들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이 정치 재판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판결 말고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 116조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서 고르게 평등하게 바로 운동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적용해서 그래서 선거 이유로 낸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6월 18일 날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 아직 당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은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당선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감사하죠. 네.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마치 사법부를 갖다가 압박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꾸로도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보수 쪽의 논리는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탄핵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하는 게 아니고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사법부가 선거 개입이 명백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조의대 대법원장만이라도 탄핵해야 된다. 네. 이 여론이 엄청납니다. 이 여론을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고 있어서 오히려 더 분노하는 그런 시민들, 네. 민주시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네. 어떤 권력이 절제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요. 하는 것이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맞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재명을 못 치워서 지금 조선일보도 아까 안달인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친일파의 네. 뿌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고생하던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그래서 그 가족들은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다닐 돈이 없어서 네. 배우지 못하던 시절에 일본으로 미국으로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떵떵거리면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청량산 자락의 화전민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성남 상대원으로 이전했을 때 청소부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재명은 돈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형편도 못 돼서 소년공으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가 됐어. 그러면 변호사 됐으면 야 그래 니들 우리 기득권으로 들어와 들어와 그래 너 뭐 서울대 안 나와도 서울법대 안 나와도 그래 중앙대 정도 그래 아이 우리가 봐줄게 그리고 너 변호사 했으니까 우리가 저 말석에 껴줄 테니까 우리 노는데 와서 기웃기웃대면서 우리가 던져주는 떡 하나 먹고 우리 척인 거 해 이러면서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아니 이 인간이 변호사 되고 나서 손들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 하고 자기 고향인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상대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땐 이거 빨갱이지. 이 사람들이 볼 땐
가장 자본주의에 충실하고 가장 민주적 원리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저놈은 분명히 빨갱이가 될 거야. 저 천민 이재명이 저게 똑똑한 놈이긴 한데 저놈들이 옛날에 노비들이 만적의 난을 일으키듯이 저런 식으로 무슨 난을 일으켜서 우리를 없앨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저 천민 이재명은 절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기득권의 자기보호 예. 그런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그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공포를 느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제가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정치보복 안 합니다. 네. 진짜 정치보복 안 한다니까요. 정치보복 안 할 거니까 스스로가 만든 그 공포를 이제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함께 대동세상이라는 것이 백성들끼리만 대동세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대동이라는 것, 제가 정조전공했으니까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조 좌우명이 대동이에요. 네. 대동인데 대동이라는 건 정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것, 이것이 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 사대부도 그리고 네. 중인들도 평민들도 노비도 청민들도 다 어쨌든 이 조선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층의 백성들까지 함께 어우러서 잘 사는 것이 대동이에요. 네. 이재명이 꿈꾸는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억강부약 대동이라고 하는 것에 요즘 억강부약 이야기 안 하는데 대동을 이야기하는 것들 뭘 말하는 거냐? 그래, 잘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또 차별하는 사람. 이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차별을 없게 만들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서로 적으로 만들고 누구를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네. 예. 그 억강부약 이제 좀 자제한다고 했는데 그 억강부약의 어떤 그 뉘앙스에서 어떤 정치보복이나 같은 강성 이미지가 드러날까봐 그런 요즘 안 쓰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보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 자체가 무슨 엄청난 진보주의자고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네. 보수적인 사람이죠. 보수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님 공경하고 동생이 형 공경하고 친구들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의예지신,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오륜, 삼강오륜이라고 할 때 이 삼강오륜에 참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삼강오륜하면 구닥다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예의의 본질이거든요. 네. 서로 예의를 갖고서 사람들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보수가 늘 꿈꾸는 것이고 보수의 기본 덕목이에요. 이재명은 이것을 충실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볼 때, 난 굉장히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좀 더 진보적으로 해야만이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를 세계화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와 관련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보수적 측면을 견지하면 경제적 측면도 좀 더 안정되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더 발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보수적 입장을 이제 차분하게 내놓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저 사람들은 내쳐야 돼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연히 정치보복을 하면 이제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어떤 내란 단죄, 이 부분은. 아니, 그럼 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법적인 문제. 법제고. 예. 네. 그래서 정치보복의 선을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받는 게 뭡니까? 당시 대선 TV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네. 그것이 과연 지금 대통령직의 운명을 걸 만큼 잘못된 일이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낙선자 아닙니까? 네. 낙선자에 대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게 하는 이게 정치보복이죠. 네.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사실 아닌 거죠. 헌법에서 그러니까 무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당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섰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 작년에 부산에서 목에 테러를 당하고 그때 이제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피를 엄청 흘리면서 누워서 그 장면들 다 생중계가 됐어요. 하늘을 보면서 그때 이제 죽나 보다 싶어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지났는데도 계속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이제. 그 거의 죽음의 순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살린 거죠. 그때 본인이 그 이전의 이재명과 그 이후의 이재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건 굉장히 이 후보의 직접적인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본인이 더 깊고 넓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이전의 분노감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말도 못한 분노감들이 이제 초월된 거죠. 그 옆에서 이제 그 리더십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옆에서 보기에 그런 것도 느껴지고 옆에서 이제 많이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옆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재명의 리더십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결단이 좀 빨라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할 때 그리고 상당히 그 판단이 지나놓고 보면 이재명의 판단이 많이 맞았다. 맞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신중한 리더십도 같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본인이 빠르게 판단해서 결정한 일들이 다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제 많이들 본인이 지금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는 건데 이재명 대표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재 개그 1인자. 그래요? 네. 네. 농담을 그렇게 잘해요. 가령 어떤 농담은 어떤 아재 개그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재 개그 하다 보면 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분위기가 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의원들끼리 있을 때 이제 뭐 재밌게 식사하고 하면서 이제 농담 같은 것도 하시는데 도를 넘는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리고 또 그분이 했던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또 부각시키는 이런 일들인데 저는 그 바깥에서 본 이재명이 되게 차가운 이재명 뭐 이런 악마화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이제 그걸 보수 언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해 갖고 지금 막 그렇죠. 퍼뜨렸던 거죠. 악마화된 이재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10분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악마화된 이미지 이재명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중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고 최근에는 또 테러의 위협 때문에 또 악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 측면도 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 이 대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에서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청 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청이라는 게 잘 듣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산 선생이 이야기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청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청자, 람 넓게 듣는 거죠. 이 듣는 거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다산이 경세협회에 써놨는데 농민심대에 써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다산 정조와 다산을 계승하는 개혁가 이재명 이런 이미지로 가야 된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청남의 의미 속에서 경청 투어를 하는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다 듣고 나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이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정말, 아우, 속이 터지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나오신 게 그 평가했는데, 개혁군조 예전에 정조대왕하고 한번 비교한 적이 있으시죠? 네. 한번 비교해서, 해보면, 뭐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스타일? 정조의 어떤 개혁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어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차별받는 백성들의 인권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국가의 살림을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해서 국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정조의 개혁에 이제 우리가 4대 개혁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의 재산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을 펼친다. 두 번째 인재를 풍요롭게 만든다. 인재 육성에 돈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인재,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융정, 국방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재정, 국가재정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런 정조의 어떤 개혁의 정신과 실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이재명 현재 후보가 충실하고 네. 있다. 특히 이 민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갖다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거다. 지금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하는 네. 경제개발, 산업개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I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해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구하다가 지금 추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AI 강국위원회가 있는데 개인 이재명이 위원장이에요.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시고, 저도 거기 위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AI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개발과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측면이 발달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네. 정책화하는 겁니다. 인재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중등 고교, 중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여러 일들,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고, 한국 사회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적 측면들이 많은데 이건 차분하게 진행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다. 국가 인재. 국가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세계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인재 개발과 관련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방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단순하게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군인들 더 훈련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대 숫자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예화할 것이냐, 최첨단 군사 무기로 어떻게 우리가 국방을 강화해낼 것이냐, 여기에 방산 기술을 또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의 잠수함 같은 경우가 3분의 2, 거의 뭐 좀 짧게 정리하자면 반 정도가 네. 지금 노후화돼 있어서 네. 미국 잠수함들 반 정도 사용 못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잠수함 만드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네. 잠수함 무지하게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된 만들어서 미국에 거꾸로 판매. 네. 야, 미국이 잠수함 만들어서 우리나라 주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역할과 그리고 이를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다가 돈 보내주고, 또 어느 지역엔 뭐 그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어주고 노인복지관도 만들어주고, 또 노인들이 인간답게 나이 드시면서 존엄성 있게 살게 네. 만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준비되어 있는 예. 대통령이다. 네. 네. 그래서 그 내란 종식, 민생 회복, K 이니셔티브,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AI는 K 이니셔티브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민생 회복 문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잘사니즘에 들어가는데 지금 잘사니즘 관련해서 그 본부에 예, 전 잘사니즘 위원이시죠? 위원장이 어기구 위원장님하고 유동수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밑에 뭐 양문석 의원, 저 뭐 한정혜 의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각 네. 밑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먹사니즘은 이제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걸 통해서 어떤 행복한 삶, 잘사니즘은 이제 가치지향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 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어떤 방안들은 뭐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지금 이미 정책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잘사니즘 위원회에서 10분 정도 위원장들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했는데, 저희들 준비 정말 많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네. 지금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네. 조만간에 이제 11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하고 12일에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다 공개될 것입니다. 네. 그건 어떻게 정책들이나 공약들, 공약을 위한 로드맵, 네. 실현을 위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실 예정인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도부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당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델리민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인 제가 제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공개를 이렇게 네.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해서 짧게 네. 지금 막 장황하게 올리는 것보다
짧게 핵심만 눈에 확 그렇죠. 들어오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되면 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바빠지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바쁜 와중에도 가끔 나오셔서 이 진행되는 지금 상황들을 좀 전달해 예,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말씀 많이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자주 모시기로 하고 예.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예.